2026년 1월의 베이징은 단순한 겨울의 추위를 넘어선 설명하기 힘든 살기 어린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으로 소셜미디어와 지하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서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구체적입니다. 류전리가 이끄는 제812 집단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했다는 소문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유샤가 구조되었다는 소식부터 보정의 군부대가 남육환 진입로를 돌파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베이징 서부 외곽에서 의문의 포성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왕샤오홍이 지휘하는 공안 특근대와 정규군이 대치 중이라는 소식은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감시 체계와 삼엄한 위수 시스템 아래에서 여단급 이상의 야전군이 은밀하게 베이징 심장부로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비어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군 내부의 태자당 세력은 물론이고 평범한 대중들까지도 내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라도 현 체제가 종식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설령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심리적 투영이자 마지막 구원 투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화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정변의 소문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타고 번지는 상황만으로도 최고 권력자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독재자라면 자신을 전복하려는 소문이 24시간 이상 유통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물리적인 풍경은 이미 비정상적인 징후들로 가득합니다. 1월 25일 경하 고속도로의 거대한 전자 전광판은 더 이상 교통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차량은 즉시 고속도로를 떠나라는 경고 문구만이 번뜩였고 그 길 위를 점령한 것은 끝없이 이어진 군용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속도 제한 안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15호선 역사에는 경찰견을 동반한 순찰대가 배치되었고 실탄을 장전한 특수경찰들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일 아침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도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속에는 차량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경보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선발된 80여 명의 핵심 친위 세력이 군기율검사위원회에 긴급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방보검을 쥔 문관들과 특무들이 장유샤와 류전리의 영향력을 지우기 위해 파견된 일종의 숙청 전담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장부를 뒤져서라도 그들을 영원히 매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장유샤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고독한 영웅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사적인 저항의 정서는 이미 수백만 대군 내부로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중남해의 승리자에게 있어 이러한 정서는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산불과도 같습니다. 정치적 천둥 소리가 구름 위에서 들려올 때 지상의 일반 시민들과 기층 관료들이 체감하는 것은 물리적인 질식감입니다. 과거 선택받은 자들의 거처였던 군구역 대위전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포로와 같은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남부전구 소속의 고위장교 가족인 김도윤 씨 일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싱가포르 여행을 떠나려 했지만 대위전 입구에서 무표정한 위병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는 연좌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총을 쥔 군인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숙청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밀 체포조는 유령처럼 전국의 주요 군사학원과 민감한 부대들을 다니며 물리적인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장유샤 계열의 무관들과 정보 요원들을 겨냥한 독약 계획이라는 이름의 음모도 가동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귀국을 종용하거나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한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며 이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비밀은 베이징 서쪽 교외의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옥천산과 팔대처 그리고 서산 공항 지하에는
국가 핵심 안전공정이라 불리는 거대한 요새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의 지하 방공호와 사통팔달로 연결된 지하철도망은 핵전쟁 발발 시 최고 지도부가 대피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던 이 지하 종말 열차가 최근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풍경은 2026년 1월 베이징의 가장 진실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장유샤와 같은 노신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왜 최고 권력자는 군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가혹한 처단에 나섰는지 말입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단순한 파벌 싸움이나 부패 척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화선은 권력의 세습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지하의 거대한 굉음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체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충격적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권의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충돌의 본질은 파벌 싸움이나 부패 척결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도화선은 바로 권력의 세습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현재 닝샤 지역에서 조용히 실무 경험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계획은 공산당이 수십 년간 지켜온 집단 지도 체제의 불문율을 깨고 이 붉은 강산을 자신의 친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가문의 천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기 어린 구상은 군 시스템 내부에서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고 그 저항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장유샤였습니다. 장유샤는 황태자의 등극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자 당의 천하를 지키려는 구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개 가문의 통치를 꿈꾸는 세력과 당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 사이의 결전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길을 닦으려면 시진핑은 세습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로와 노장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중앙군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수많은 장성들이 사라진 자리에 유일하게 남은 이는 장승민입니다. 장승민은 야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 아니라 정치 공작과 기율 검사를 전담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군대 내부를 감시하고 숙청을 실행하는 현대판 동창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줄 아는 장수들은 모두 잡아들이고 사람을 잡는 기술만 가진 이를 곁에 두었다는 사실은 현재 최고 권력자의 눈에 군대의 전투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군대가 나에게 반기를 들 것인가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숙청은 군 내부의 공포를 넘어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장들에게 있어 정치 장교 출신의 감시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굴욕을 넘어선 선전포고였습니다. 장유샤와 같은 인물이 총대를 맨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의 자존심과 당의 명맥이 한 개인의 욕망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남해의 권력 중추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결말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파를 모두 몰살하고 순수한 가문 왕조를 세우거나 아니면 끝없는 숙청 속에서 공포에 짓눌린 거대한 기계가 결국 핵분열을 일으켜 독재자와 그의 왕조를 함께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8일 경서빈관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이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특무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정치는 더 이상 토론이나 협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 숙청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가치까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심이 흉흉하고 장유샤의 생사가 불투명한 이 민감한 시기에 중남해 내부에서는 이미 전임 지도자들의 장례 절차를 예행 연습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진타오와 주융지의 유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이들의 계산은 인간 문명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정치 숙청이 너무 소란스러워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 흑백의 국상 화면을 띄워 모든 잡음을 덮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과거 리커창의 사례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방식과 다름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눈에 한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후진타오나 경제를 구했던 주융진은 이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국상이 선포되는 순간 온 나라의 오락 활동은 금지되고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는 애도의 물결 속에 강제로 침묵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정당화되고 군대의 동요조차 슬픈 장송곡 아래 억눌리게 됩니다. 전임 원로들의 시신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이 잔혹한 발상은 이 정권이 이미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닌 철저한 흑사회 조직으로 타락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흑백 화면이 선혈을 가릴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흑백의 화면은 붉은 정권 자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유샤를 제거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파멸적입니다. 시진핑은 홍위대라 불리는 태자당 세력과의 마지막 신뢰를 스스로 끊어냈고 이제 그에게는 동맹이 아닌 주인과 노예의 관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유샤라는 이 노련한 장수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선택한 시간은 바로 2026년 1월 18일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베이징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정치적 밀약이 이루어지는 경서빈관이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절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가 경서빈관에 머무는 그 짧은 틈을 타서 전격적인 체포작전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거처가 불분명하고 행적이 비밀에 붙여진 권력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경서빈관처럼 폐쇄적이고 고립된 환경이 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가 실행되기 불과 2시간 전 정보가 누설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변절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자가 장유샤 주변에 심어두었던 고도의 정보원이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력자는 마치 경보음을 들은 새처럼 신속하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역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장유샤의 선발대가 계획대로 경서빈관을 들이쳤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방비 상태의 권력자가 아니라 실탄을 장전하고 매복해 있던 특근국 호위대였습니다. 그날 밤 경서빈관 내부에서는 짧지만 처절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자 측 경위병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장유샤 측 병력은 20명 이상이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현대판 화인당 정변의 재판이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장유샤 본인은 그 교전 현장에 없었습니다. 백전노장의 지휘관답게 그는 직접 총을 들고 돌격하는 대신 비밀 지휘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직감한 순간 그는 사무실에 앉아 항복을 기다리는 대신 수십 년간 군부 내에 구축해놓은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해 포위망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한 셈입니다. 이 사건은 왜 그 이후 베이징의 반응이 그토록 히스테릭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건이 발생한 18일부터 공식 발표가 나온 24일까지 이른바 사라진 120시간 동안 중남해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일 노선이 갑자기 차단되고 수많은 항공편이 취소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유샤의 해외 망명이나 은신처 이동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자가 서산의 지하 방어시설로 숨어들고 종말 열차가 빈번하게 움직였다는 증언은 상처 입은 호랑이가 여전히 외부에서 잔당을 집결시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오히려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동굴 깊숙이 숨어버린 격입니다. 폭로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권력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선전 영빈관에 머물던 그의 가족들조차 삼엄한 경계 속에 사실상 가택연금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겨냥한 칼날이 목전까지 왔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18일에 사건이 터졌음에도 며칠 동안이나 정적만이 감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대한 쥐잡기 놀이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유샤는 도주하며 구부 세력과 연락을 시도했고 권력자는 모든 통신망을 장악해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20일경부터 해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유샤가 체포되었다는 루머가 대대적으로 퍼진 것 역시 매우 정교한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유샤가 은신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찾아낼 방법이 없기에 그가 살아있는지 혹은 잡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만약 장유샤가 그 소식을 듣고 안부를 전하기 위해 통신 장비를 단 한 번이라도 켠다면 즉시 위치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는 장유샤의 측근들을 낚기 위한 미끼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가 잡혔다는 소식에 당황한 신복들이 서류를 파기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1월 24일 오후에 이르러서야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발표 내용이 올라왔다 삭제되기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며칠간의 추격 끝에 장유샤를 체포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두 번째 가능성은 여전히 그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군 지휘권, 즉 호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를 강행했을 경우입니다. 장유샤가 특정 부대에 진입했을 때 그곳의 지휘관들이 이미 그를 반역자로 규정한 중앙의 전보를 받고 항명하게 만들려는 도박인 셈입니다. 당국 웹사이트의 갈지자 행보는 승부가 완전히 갈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마비된 최왕관과 편집자조차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아수라장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 120시간의 사투는 2026년 베이징의 겨울을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26일 베이징의 관영 선전 시스템에서 벌어진 이른바 코드급 내전은 중남해의 권력 중추에 치명적인 단락이 발생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방부 공식 웹사이트에는 장유샤의 양력이 여전히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신화망의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는 그의 이름이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사이트에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지문이 잠시 올라왔다가 몇 초 만에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보 통제를 담당하는 망관과 편집자들조차 지금 누구의 전화를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권력 내부의 반대 세력이 자신들에게 남은 마지막 기술적 권한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체포의 정당성을 두고 상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은 혼란스러운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들 사이에서 가장 역설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 크고 추잡하며 어둡기에 관영 매체들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머리 기사를 공백으로 비워두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외교 뉴스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핵 단추의 통제권이 재조정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텔레비전 화면 속의 최고 지도자는 베트남 총비서와 통화를 하거나 우루과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텅 빈 소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가 가장 낮은 외교적 퍼포먼스를 통해 모든 것이 평온하다는 이른바 세월 정호의 환상을 심어주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집안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과 안부 전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동요를 막고 주변국들에게 권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군의 최고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총펑허를 영원히 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분의 성역은 없으며 공로가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소수의 부패 분자가 풍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강조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의 풍랑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거짓말은 시민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냉혹한 데이터는 속이지 못했습니다. 1월 26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군수산업 섹터는 집단적인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우량주들이 하한가에 묶였고 자본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군비 확충의 수혜를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최고 위층의 몰락을 보며 이 사업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당국은 일본의 핵 위협이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중일 항선 49개를 전격 취소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금종령입니다. 국경을 봉쇄하여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이 이 압력밥솥과 같은
국가 내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두려는 속셈입니다. 지금의 중남해는 마치 정밀하게 작동하던 거대 기계가 심각한 뇌졸중을 겪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절반은 마비되어 부품들이 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는 입 하나로 전 세계를 향해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웅얼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위기를 덮기 위해 준비된 마지막 카드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장유샤의 핵기밀 유출 관련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베이징 특무기관의 낚시질에 걸려든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조차 과거 지적했듯이 관영 매체가 흘리는 정보는 때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장유샤가 정말로 미국의 스파이였다면 미국 정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은폐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바보 같은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결국 핵기밀 유출이라는 죄명은 장유샤를 단순한 부패 장교가 아닌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어 그 누구도 감히 그를 옹호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베이징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위해 1월 19일 핵발전 전문가인 고군을 미리 체포하여 밑그림을 그려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든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전임 지도자들의 국상을 이용한 이른바 블랙스크린 정치입니다. 후진타오와 주융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리며 언제든 웹사이트를 흑백으로 바꿀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규모 숙청의 소음이 너무 커서 민심을 달래기 힘들 때 국상이라는 거대한 애도의 물결로 모든 의혹과 분노를 덮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장례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모든 집회는 금지되고 군대의 동요조차 애도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침묵해야 합니다. 산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곧 떠날 이들의 명예를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이 행위는 인류 문명의 하한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흑백 화면은 선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붉은 정권이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음을 상징하는 슬픈 표식이 될 것입니다. 자본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정치적 수사와 선전 매체의 거짓말은 대중의 눈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흐름은 권력의 심장부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중국 증시의 군수산업 섹터가 일제히 폭락하며 하한가로 치닫는 광경은 단순한 경제지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군비 확충의 단맛을 기대하며 권력에 기생하던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군부의 실질적인 이인자가 사라지고 그를 따르던 거대한 인맥이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에서 더 이상 군수물자 납품과 이권 사업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냉혹한 판단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큰 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권력의 공백과 불확실성뿐이었습니다. 장유샤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지불한 비용은 사실상 정권의 근간을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숙청을 통해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인 태자당, 즉 홍위대 세력과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익을 공유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동지적 관계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주종 관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로 세워진 충성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군대의 척추를 부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투혼마저 앗아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충성은 이제 실현만 하는 이른바 누워있기, 즉 탕핑으로 변질되었고 싸울 줄 아는 장수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비겁자로 전락했습니다. 베이징은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오히려 이 거대한 성벽 내부가 얼마나 천마디의 실금이 가있는 취약한 구조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장유샤가 쓰러졌다고 해서 독재자의 불면증을 유발하는 악몽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몽은 이제부터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권력자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권력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인질로 삼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통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흑백의 국상 화면이나 가짜 정보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그들이 감추려 하는 선혈은 더욱 선명하게 대중의 뇌리에 각인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겨울은 단순히 춥고 긴 계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치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국가의 시스템을 압도할 때 그 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베이징의 지하 열차, 굉음과 텅 빈 고속도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빛이 차단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정적은 사실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일시적인 멈춤일 뿐입니다. 이제 막을 올린 이 거대한 비극의 연극은 아직 그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이징의 숨, 가쁜 며칠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대한 신호입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이미 멈추었을지 모르나 그 파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격변의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공포로 세워진 왕조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진실의 퍼즐을 함께 맞추어 나가기 위해 구독과 공유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